자, 그래서 이제 그 4장 지금 할 차례죠. 창의적 적용을 하는 77쪽에 창의적 적용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적용이라는 것은 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맥가이버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맥가이버 이런 거 맥가이버 모르시는 분 없죠? 배한성 성우가 이제 되게 목소리 잘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논술이 평가하는 창의성, 그러니까 이 맥가이버가 바로 이 논술이 평가하는 이 창의성, 이게 아주 좋은 적절한 얘기예요. 이것에 가장 적절한 그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그걸 생각을 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맥가이버는 정보원이면서 화학자인 거 아시죠? 이분이 맥가이버가 화학자예요, 화학자이면서 정보원인데 이 맥가이버가 특이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저도 뭐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특이한 방법으로 해결한다. 이건 아시죠? 이게 맥가이버지 않습니까? 뭐 아주 기본적인 칼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온갖 다양하게 이렇게 해결하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창의적인 발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재밌는 것은 그 마르셀 디샹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소변기죠, 소변기 맞죠? 이걸 가지고 뒤집어 놓고 이걸 셈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엄청난 여러분 마르셀 디샹 그 셈 이런 거 쳐보세요, 인터넷에서. 그러면 소변기, 남자 소변기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그게 엄청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존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게 무슨 작품이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창의적인 발상을 하면 그거예요. 이제 중요한 어떤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창의적인 발상, 거기 77쪽을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나옵니다.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면 논술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글은 창의적인 글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면 논술에서 창의력이 뭐냐? 자, 네 번째 줄 나오죠. 창의적인 발상,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맥가이버 예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네 줄인가 내려오면 디샹 나오죠. 마르셀 디샹은 남성용 소변기에 셈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전시했다, 반향을 일으켰다. 자, 그 다음 달에 또 맥가이버 칼 나왔죠. 맥가이버가 이제 뭐 칼을 가지고 막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길게 쓴 거는 아실 필요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창의적인 발상은 그런 그 문학이나 예술에 있어서 이제 창의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78쪽.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 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면 안 중요한데, 이제 올해부터인가요? 올해부터 올해 작년부터는 이게 바뀌었잖아요. 작년부터였죠. 그 방송을 들으면 20점 맞죠? 방송을 들으면 그다음에 이제 중간 리포트나 뭐 이런 거 출석은 30점. 그다음에 기말이 50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F를 맞을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왜냐면 여기 두 개가 50점이잖아요. 맞죠? 합이 50점인데 N만큼 쓰면 46점은 줘요. 맞죠? N만큼 쓰면 46점, 뭐 잘 맞으면 50점 맞고요. 기말 시험에서 이거 50점 만점이면 14점만 맞으면 돼요. 이 46점이라고 치면 맞죠? 여러분이 시험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46 더하기 14가 60, 방송제는 60점만 맞으면 다 통과니까. 그러면 14점이면 여러분 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만약에 이 과목을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25문제잖아요. 문제가 25문제. 이런 걸 이대로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안 했을 경우에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25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1, 2, 3, 4가 있잖아요. 1, 2, 3, 4가 만약에 시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되도록이면 그 객관식에서는 1번과 4번이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제가 뭐 16년, 17년 공부해보면 거의 2, 3번이 많이 나와요. 한번 봐보세요. 2, 3, 뭐 1, 2, 3, 뭐 1, 2, 4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번과 4번 말고 2번과 3번 중에서 그냥 하나를 쫙 긋는 거예요. 하나를 이걸 막 이렇게 찍으면 완전히 빗사이로 바꾸는 거니까 하나를 찍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제 만약에 2번과 3번 중에 만약에 2번 문제에 내가 2개, 3개가 확실히 맞았다, 뭐 한 3개가 맞았다 2번에, 그러면 2번보다 2번 긋는 게 좋겠어요? 3번 긋는 게 좋겠어요? 3번 긋는 게 더 좋겠지. 2번이 좀 더 많이 찍었으면 내가 정답을 한 3개 정도 찍었어. 이렇게 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과락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꿀팁이네요, 꿀팁. 예, 꿀팁이죠. 제가 뭐 16, 저보다 많이 다니시는 거세요? 17년 다녔는데 꿀팁이죠. 그 재밌는 게 어떤 학생이 이 시험을 볼 때 이게 뭐죠? 이게 1, 2, 3, 4 이렇게 써요. 1, 2, 3, 4를 써가지고 이 연필에다가 이걸 막 굴리고 있는 거예요. 굴리고 있어. 근데 이제 좀 있다가 한 5분 있다가 또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굴리냐 했더니 검산 중이에요. 이게 또 굴린다고 이 검산이 됩니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하여튼 시험을 볼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송대 이렇게 공부를 지금 20점이 온 거는 완전히 끝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방송을 다 들어도 0점이었어요. 예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시험에 대해서 F 나오면 어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제 말씀대로 해보세요. 거짓말이니까. 2번 아니면 3번만 쫙 그어봐요.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 안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아는 건 내가 답을 잘해야지. 아는 건 답을 달고 모를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제 그 팁으로 말씀드렸고, 자, 78쪽 영역 전이성으로서의 창의성입니다. 자, 이건 필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전이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일자 논술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93쪽까지만 여러분 잘 보셔도 절반 이상 맞아요. 거의 25문제 중에 거의 절반이 뭡니까? 1장 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나와요. 진짜. 나머지는 이렇게 나오면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의 그 뭡니까? 감으로 이렇게 써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감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제 말 믿고 잘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영역 전이성은 뭐냐? 자,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역 전이성이라는 것은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관점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역 전이성인데, 이 관점을 전환시키는 것이 이제 뭐냐? 여러분이 통합교과라는 말 들어봤어요. 통합교과. 이게 바로 영역 전이성.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때 그것이 여러 개, 그러니까 통합교과가 더 헷갈린다. 감옥의 벽을 넘나드는 거예요. 감옥의 벽을 넘나드는 거예요. 이것이 통합교과예요.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통합교과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 컬처가 나왔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통합교과 뭔지 헷갈리시니까. 컬처가 나오면 이게 뭐죠? 문화죠. 맞나요? 근데 이 컬처는 뭐에서 나왔어요? 컬티베이트에서 나왔어요. 컬티베이트는 경작하다. 문화라는 것은 경작을 하는 거예요. 문화 교양학과도 있으시겠지만 그 문화를 왜 밭도 가는 것도 아닌데 컬처라고 하느냐? 내 마음의 밭을 경작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 그리고 교양인이 되려면 밭만 경작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의 밭도 경작을 해야지. 그래서 컬티베이티드가 교양 있는 이잖아요. 영어가 이렇게 재밌어요. 교양 있는 컬티베이티드. 그러면 컬처가 나오면 뭐냐? 문화라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화란 한 사회 성원들이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공통된 생활 양식 또는 행동 방식.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치다가 갑자기 사회문화가 나오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아니 무슨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냐? 많이 알아야 돼요. 이게 가르치려면 많이 알아야 되고 연결시키고 이런 것이 다 뭐냐면 통합교과다. 좀 감이 좀 오세요. 무슨 말인지? 통합교과라는 말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A-B가 A 교집합, B 여집합 이러면 C가 나오잖아요. 이건 알죠? 그러면 이 컴플리먼트라는 단어에 나오거든요. 컴플리먼트는 뭐냐? 부어라는 뜻도 있고 여집합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C가 부어라는 것은 많이 아는데 여집합은 잘 모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막 제가 영어 수업할 때도 막 이런 걸 써줘요. 이게 A집합, 여기 B집합, 요게 A-B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하다 보면 영어를 중심으로 강의하다 보면 저는 5만 개 다 나와요.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날 새야 돼.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통합교과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거기 여러분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좀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78쪽에 밑에서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자. 거기 보시겠습니다. 국사 시간에 18세기 한국 사회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나 국사로 끝내지 않고 국어 시간에 18세기 한국 문학 작품을 배울 때 국사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고 적용해서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국문학이라든가 이런 데 삼국유사라든가 이런 거 배울 거 아닙니까? 삼국유사도 배우고 막 배우는데 이런 것들이 또 국사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청산별국이란 말 노래가 나온다. 그러면 국문학에서 이게 국사적으로 보면 이 민간 그 고려 시대의 어떤 그 민간인들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이상향을 찾아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투영됐다. 이런 걸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이걸 국문학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역사학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 이게 통합 교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그 정도만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또 재밌어요. 엘리베이터.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가 재밌는 게 예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그 거울이 요즘에는 엘리베이터가 다 거울 있나요?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 아시죠? 이 엘리베이터가 다 거울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거울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머쓱하죠. 낯선 사람이 있으면 어디다가 시선을 줘야 될지를 몰라. 근데 거울 보고 막 머리 한번 만지고 이러다 보면 이게 늦게 가도 뭐 항의가 있어 없어요.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막 늦게 올라가죠. 항의가 없죠. 그래서 시선을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면 지루하고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맞죠? 맞잖아요. 뭐 낯선 사람이 있으면. 근데 이 거울을 둬버리면 그냥 거울 보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늦게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보세요. 79쪽에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한 7째 줄 정도 쭉 올라가서 이런 말 있어요. 따라서 있죠. 따라서 각자에게 할 일을 주면 거기 찾으셨어요? 네. 거기다 밑줄 쳤어요. 지루함과 어색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방법을 찾게 되고 고민 끝에 엘리베이터 벽에 거울을 달거나 거울처럼 비치게 벽을 제작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차림도 점검을 해. 또 생각을 해. 그러니까 속도가 안 빨라도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어색하면 빨리 가면 좋겠다. 고속으로 좀 해달라. 이런 항의가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벽에다 거울을 달자. 그러니까 결국 거울을 단다는 건 뭐냐? 자신을 이게 이런 거 아세요? 자신을 구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구경하게. 이 재밌는 것은 뭡니까? 그 백화점에 가면 에스컬레이터 있죠. 백화점에 이렇게 전기 사다리라고 하잖아요. 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이 에스컬레이터에다가도 거울을 달아줘 천장에. 맞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쳐다보게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거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습의 3단계와 영역 전이성을 보겠습니다. 학습의 3단계와 영역 전이성. 자, 뭘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자, 이거 좀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학습의 3단계 영역 전이성도 영역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 거기다 필기를 좀 할까요? 원리 이해를 통한 학습인데, 원리 이해를 통한 학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는 이제 반성적 사고라고 해요. 나를 돌이켜보는 거. 반성이라는 것은 이게 돌이켜본다는 뜻이죠. 오늘 일을 영어로 리프렉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동일 영역 같은 영역이죠. 이 동일 영역의 어떤 이제 유사 문제 이런 데도 적용이 되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영역이 바뀌면 적용이 좀 어려워요. 적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에는 한 가지 학문만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다양한 학문을 공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공부라는 것은 이게 하다 보면 다 연결됩니다. 자, 그걸 토대로 자, 여러분 교재 80페이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걸 이제 좀 토대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자, 보세요.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80페이지의 두 번째 줄. 자, 학습에는 거기 있죠. 일반적으로 3단계가 있다. 자,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자, 여기 줄 쫙 치세요. 암기를 통한 학습. 자, 이게 1단계. 여기다 1이라고 써주세요. 여기다 1. 암기를 통한 거. 무조건 주먹 구구식으로 외우는 게 1단계예요. 여러분 그 쉽게 말하면 뭡니까? 초등학교 다니실 때 국민교육헌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애국가라든가 그냥 외웠죠. 그게 암기란 말이에요. 암기. 그걸 이제 1단계고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그러나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지식을 응용해서 활용하기가 어렵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만 하니까 활용이 안 돼. 응용이 안 돼. 자, 원리를 극복한 게 뭐냐? 원리 이해를 통한 학습. 거기다 밑줄 주세요.
찾으셨죠? 위에서 한 6줄 정도. 거기다 2번이요. 원리 이해를 통한 학습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이해 플러스 암기예요. 그럼 공부를 할 때는요 무조건 암기가 능사가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나서 그걸 암기를 해야지 그냥 이걸 암기만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원리 이해를 통한 학습이고 거기서 이제 두 줄 내려가면 동일계 영역에 거기 있죠. 속한 유사 유형의 문제일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할지라도 응용을 해서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인데 그 세 번째 단락이 하나, 둘, 셋, 넷, 다 6째 줄로 내려와서 밑줄 치세요. 다음 단계 학습은 다음에 영역 전이적 통찰력. 자, 영역이라는 거 앞에다가 3번이라고 좀 써주세요. 3번. 그럼 좀 이해가 쉬워요. 영역 전이적 통찰력이라고 해요. 통찰력이라는 건 뭐냐면 인사이트라고 해요. 인사이트. 안을 보는 거야. 안을 보는 거. 인이라는 게 안이라는 뜻이고 사이트는 본다는 뜻이거든요. 통찰력이란 말만 있어요. 이 사람 통찰력이 대단해. 안을 보는 걸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력을 키우는 학습이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의 그 3단계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11번 문제 지금 2017년 거 아까 풀던 거 한번 볼까요? 2017년 거 11번 문제를 보세요. 바로 문제 나와요. 자 학습의 3단계 중 각 단계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잖아요. 적절한 거. 거기에 보면 1단계 동일 영역에서 이거는 2단계 아까 원리 이해를 통한 학습에서 동일계 금방 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응용력이 없는 지식, 통합적 사고 능력 이거는 2단계가 아니라 결국은 학습 영역 전이적 통찰력 이게 3단계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영역 전이성 맞죠? 3단계잖아. 아까 제가 1, 2, 3번 번호를 매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3단계가 영역 전이성. 그러니까 영역 전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합 효과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1쪽을 볼까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81쪽에 교재 실제로 창의적 행위를 가능하게 해줬던 핵심 요소가 영역 전이적 통찰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많이 있어요. 아르키메데스가 순금의 원리를 발견했을 때 유레카 이 말 들으셨죠? 유레카 이게 맞다 그거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유레카라는 게. 그래서 이 목욕탕 물이 넘치는 걸 처음 본 사람이 아니며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많이 봤는데 했다는 거예요. 또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처음 본 사람이 아니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만 뉴턴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낸 거죠. 또 주전자에서 증기소리가 나오는 것을 와트가 중기관 만들었지만 와트만 봤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들의 함축이나 숨은 전제 등을 어떻게 다각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했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냥 보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창의적인 글의 속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의적인 글의 속성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창의적인 글의 속성은 이제 독창적 접근, 심층적 접근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독창적인 접근이 뭐냐? 독창성이죠. 독창성. 말 그대로 독창성. 그러니까 이 독창적인 접근은 말 그대로 독창성인데 좀 쓸게요. 자, 독창성. 자, 독창성은 뭐냐? 주장이라든가 논거가 뉴예요. 뉴. 새로 와야 돼. 맞죠? 그 다음 통찰력이 또 있어야 돼. 그리고 관점이라든가 논의의 지평도 뉴라고 쓸게요. 새로 와야 돼. 이게 독창성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게 새로 와야 돼.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플러스 유니크예요. 오리지널 플러스 유니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리지널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란 뜻이죠. 원래 이런 게 있는 거. 원래 또는 독창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유니크는 독특한意 자기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창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이게 독특하게 만드는 거. 나만의 유니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독창성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박사 논문 쓸 때 이 셀린저 벨로를 이제 자기 의식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이 도형명하고 불교 노장 사상을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어떤 주인공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보면 결국은 이 도연명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 이런 거하고 연결시킨다. 제가 뭐 여기서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서 하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독창적인 것이 중요하다. 남들이 다 쓴 것보다. 자, 그 다음에 82쪽으로 넘겨보시면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따라서라고 써진 게 있어요. 독창성 자체를 글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82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따라서 다음에 있죠. 독창성 자체를 글의 목적, 그러니까 독창성이 나쁜 건 아닌데 그 독창성만을 글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독창성이 나쁘진 않다. 그런데 독창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자, 83쪽 보세요. 이제 여기 보면 가하고 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와 나, 이건 좀 그림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83쪽에 나오는 거. 자, 이 83쪽에 나오는 것은 지금 그 가는 지금 이게 점선이잖아요. 가가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가는 뭐냐면 이게 개인 결정이에요. 개인 결정이라고 쓰시고요. 그 옆에 나는 이게 집단 결정. 집단 결정. 자, 다시 가는 개인 결정, 나는 집단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가는 A 점선, 거기 A 그 점선, B 가는 선, C 굵은 선, 각자가 간 경로를 이렇게 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A, B, C가 이렇게 점선과 가는 선과 굵은 선으로 갔단 말이에요. 각자가. 그런데 이 나는 집단 결정이라고 그랬죠. 집단 결정. 다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따라가는 거예요. 직접 말하면. 그러니까 한 선만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선택된 경로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대중을 평가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몇 사람밖에 없어요. 3명이잖아요. 3명. 왜 대중이라는 것은 많아야 대중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3명이 이거 소중인 게 단체라면. 이건 대중이라고 할 수가 없고 대중은 3명 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다. 3명은 합의가 잘 되지만 만약에 한 1000명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합의가 되겠어요? 1000명이 아니라 100명만 돼도 합의가 힘들지. 3명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대중을 판단하는 것은 쉽진 않다. 뭐 이런 이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층적 접근이죠. 심층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심층적의 반대말을 보겠습니다. 피상적. 써보세요. 우리가 심층적이라고 썼잖아요. 심층적의 반대말은 피상적이다. 심층적은 깊이가 있는 거고 피상적 깊이가 없는 거죠. 너 이렇게 생각하는 게 피상적이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층적인 것은 이제 깊이 있게 뭔가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연구이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심층성이라는 걸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깊이 있는 접근이다. 좀 써보시고요. 심층성이 뭐냐? 깊이 있는 접근이다. 자, 그 깊이 있는 접근이니까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본다.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본다. 자, 이것이고요. 그리고 겉은 뭐냐? 현상이. 겉은 뭐냐? 현상. 자, 속은 뭐냐? 바로 본질. 속은 뭐냐? 본질. 그러니까 이 현상만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84쪽을 보세요. 84쪽입니다. 84쪽을 보시면 그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 예를 들어 보세요. 거기 그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하고 게으르고 성적도 떨어지는 3가지 문제를 가진 학생이 있다고 하자. 거기 찾으셨죠? 84쪽이에요. 그럼 3가지 문제를 보면 피상적 접근에 그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들 사이의 내적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비만 성적이 나쁘니까 많이 먹죠. 우리가 성적이 나쁠 때 막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니까 많이 먹으니까 비만해져. 비만해지면 어때요? 또 게을러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꼭 비만해서 성적이 나쁜 게 아니라 성적이 어떤 것이 본질적인 거, 신지를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개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만해서 성적이 나쁜지, 성적이 나빠서 많이 먹어서 비만해서 게으른 건지, 게을러서 이런 건지 그 문제의 어떤 근원을 심층적으로 따져봐라.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다각적 접근 86쪽. 자, 다각적 접근은 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는 소리죠. 자, 다각적 접근은 해결책을 제시하라. 다각적 접근 지금 86쪽 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해결책을 제시하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수한 그러니까 다각성은 발상이나 관점의 전환.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발상이나 관점의 전환을 시도한다.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여러 관점에서 고찰한다.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자, 이게 다각적 접근이다. 다각적 접근이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찰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다각적 접근이고 뒤에 뭐 나오고 있는 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그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까 거기 이제 11번 설명했고 12번을 보시면 문제를 한번 좀 보세요. 12번. 자, 거기 12번 찾으셨죠? 창의성과 관련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찾으셨죠? 근본적 사고를 통한 관점 전환이 중요하다. 영역 전위적 통찰력이 중요하다. 이거 다 했죠? 예술의 맥락에서 요구되는 창의성은 발산.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 수렴과 발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수학 시간에 보면 뭐 수렴 발산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뭐 수학이 아니더라도 수렴이라는 거 하는 건 뭐겠어요? 뭔가 모여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모아지는 걸 수렴하려고 하는 발산은 뭐냐면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 그림으로 그린다. 이게 수렴 발산이 뭔지 모르시는 거는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게 수렴이고 퍼지는 게 발산이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술의 맥락에서는 당연히 발산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 뭐 힙합도 있고, 뭐 랩도 있고, 뭐 리듬앤 블루스도 있고 막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한 많은 대안을 차시하는 게 당연히 수렴에게서 발산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다음 다각적 접근 금방 이야기했는데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과 영역도 구분하고 관련 당사자 모두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단기, 중기, 장기. 그러니까 이런 그 다각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 다각적인 이 접근.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다각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 방법이 이게 뭐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발상이나 관점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이 다각적 접근은 발상이나 관점의 어떤 그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한다는 것이 이제 좀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해결책 제시 방법과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 이거 시간이 뭐 너무 없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뭘 좀 할 거냐면 그 여러분 이제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게 이게 범위가 전범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전범위. 그럼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335쪽. 나머지는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335쪽에 그 논리적 오류와 비논증적 설득이라고. 이게 중요하니까 보세요. 이 시험 범위가 전범위는 해야 돼요. 여기서 한 5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뭐 이걸 가지고 한 2주 이렇게 설명을 6시간 하면 다 요 앞에도 해드리겠는데 그 앞에 있는 거는 그냥 그날 지름신이 강령하시면 그냥 일진에 맡기시고 요 335쪽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이 그냥 혼자 공부하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제가 하나씩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35쪽에 자료적 오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자료적 오류는 뭐 자료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적 오류는 자 335쪽 보세요. 이걸 이제 형식적 오류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5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추론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추론의 구조에 형식적 오류가 뭐라고요? 추론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형식적 오류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것이 형식적인 오류다. 형식적인 오류라는 것을 하는 것은 추론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오류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합성의 오류.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1.1 밑에 합성의 오류 밑줄 쫙 치세요. 총합의 성질이 부분의 성질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비롯된 오류다. 총합이 부분의 성질과 같을 거라고 주장하는 데서. 자, 그래서 보세요. 부분인 것들의 총합의 성질이 부분들의 성질과 같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뒤에 가면 나와요. 뒤를 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합성의 오류의 예가 나와요. 올 시즌 우리 팀을 구성하는 선수는 자 넘겨보세요. 336쪽이에요.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입니다.
여러분 야구는 9명이 하잖아요. 맞죠? 1번 타자부터.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팀은 최고의 팀이 될 것이고 당연히 우승은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합성의 오류예요. 여러분 야구라는 게 뭐 포수 누가 포수를 몇십억을 주고 데리고 와. 투수를 뭐 몇십억을 주고 데리고 와. 뭡니까? 뭐 쇼스탑 유격수를 어쩌고 데리고 와. 그럼 이 사람 다 정말 최고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1등을 하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걸 이야기한다고요. 그 합성의 오류라는 것은 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최고라고 해도 이 사람들의 팀의 어떤 팀워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맞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나? 야구 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최고의 선수가 왔다고 해서 반드시 우승팀이 될 거는 아니다. 그럼 좀 이해가 쉬워요? 네. 그거를 뭐라고 한다? 합성의 오류라고 한다.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성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올 시즌 우리 팀을 구성한 선수가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우리의 몫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오류냐 이런 식으로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맞게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어떤 오류고 뭐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뒤에 보세요. 분할의 오류. 이 분할의 오류는 합성의 오류와 반대예요. 판단 대상이 되는 대상 전체의 성질이 대상을 이루는 부분의 성질과 같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우승한 것은 팀이 올 시즌 최강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오죠? 우리 팀이 챔피언이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챔피언이라는 의미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임이 입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대상 전체의 성질을 근거로 해서 대상을 이루는 부분의 성질이 같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이 되었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최상의 선수가 있다고 해서도 우승이 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승을 했다고 해서 올 시즌 최강이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승을 했는데 약간 운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승이라는 것이 반드시 최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나오잖아요. 거기 337쪽에 보면 우승팀의 멤버라고 할지라도 최고의 선수라고 하기 어려운 선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시즌 최저 득점을 기록하고 최다 실점을 허용한 농구팀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팀이 우승을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질 때는 큰 점수 차로 지고 이길 때 한두 점 차이로 간신히 이겨서 승리를 쌓아요. 그러면 이 팀이 가장 최고의 실력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자, 의도 확대의 오류는 뭐냐면 거기 보세요. 의도 확대 오류 있죠? 이거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도 확대 오류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어. 보세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 모르니?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것을 보니 인생 포기한 모양이구나. 이게 맞나요?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적성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공부가 적성에 맞으시니까 다 여기 방송대 공부하러 오셨지만 공부가 적성에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가 안 맞았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한 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정말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 근데 얘가 제조업 갑자기 이제 오늘 이렇게 봤더니 제조업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한참 옛날 전이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 50억 이런 걸 막 움직인다고 하죠. 대단하죠. 지금보다 한 40대 때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봤자 잘해야 선생이잖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하면. 근데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았는데 더 성공한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예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담배라는 게 폐암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담배가 그렇지만 담배 피는 사람 보고 너 폐암 원하는 거지? 꼭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폐암이 반드시 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저 할머니 같은 경우 담배 막 피시고 하는데도 80 가깝게 사시고 막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담배를 피워서 폐암이 걸릴 수 있지만 제 말 이해가시죠? 담배를 피워도 막 80 넘게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말 여담인데 담배를 하루에 3갑 피워요. 하루에 3갑을 피우시는데 이분은 어느 정도 이제 담배 심각하냐면 잠을 자다가 깨요. 담배 피우고 싶다.
그럼 보통 사람은 새벽이면 안 나가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편의점에 와 있대요. 자기는 안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편의점에 와 있대. 그런데 담배를 한 30년 정도를 피웠는데 이제 폐 이거 검사하면 깨끗하다고 그런대요. 폐 검사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담배를 안 피워도 폐 안 걸리는 분도 있지 않나요?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를 시키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338쪽.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견해를 쉽게 공격하기 위해서 진이 참뜻을 무시한 채 상대의 견해를 약화 혹은 왜곡시켜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국방비를 줄이자는 A당의 주장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주장이다. 또한 그 예산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자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도대체 이 당은 한국의 정당인지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인지 알 수 없다. 이거 그 뉴스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걸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좀 더 유식한 말로 종북프레임이라고. 맞죠? 북한을 따르는 틀이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이걸 종북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좀 전문적인 용어로 종북프레임. 그러니까 국방비를 꼭 줄이자고 하는 것이 뭐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특수한 정치 세력을 공격하기에 좋은 무기가 이 종북적인 북한을 따른다. 국방비를 줄이고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자는 주장을 종북으로 왜곡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거짓 딜레마의 오류. 이 딜레마라는 건 영어로 이렇게 써요. 딜레마. 이 딜레마라는 건 뭐냐면 진퇴양난. 써보세요. 진퇴양난을 딜레마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런 우리가 그 사면초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면초가 이런 것을 진퇴유곡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하여튼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딜레마 보세요. 사회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자,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이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는 방법 말고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좀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이제 또 하나의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자, 자료적 오류를 지금 살펴봤어요. 잘 보세요. 자료적 오류 335쪽에 보면 1.1의 합성의 오류, 그 다음에 1.2의 분할의 오류, 1.3의 의도 확대의 오류, 1.4의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1.5의 거짓 딜레마의 오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자료적 오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2, 3, 4 그래 놓고 심리적 오류에 나오는 339쪽에 연민의 호수라고 나오죠. 이걸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문제 유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그걸 좀 풀 줄 아셔야 되고,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이게 어떤 그 예로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339쪽에 연민의 호수를 볼게요. 연민. 동정심의 연민이 동정심을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연민의 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민이라는 게 동정심이니까 연민의 호수. 자, 보세요. 자, 연민의 호수는 자, 연민이나 동정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연민의 호수 밑에 보세요. 멀쩡한 운동화를 두고 내 운동화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놀린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기나 해? 그러니까 빨리 새 운동화 사줘.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나는 계속 놀림감이 될 거야. 자, 이걸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떼쓰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아이가 떼쓰잖아. 떼써. 이게 바로 연민의 호수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 이렇게 시험 이제 기말고사 이렇게 보면 이제 대학에서 성적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이 과목 점수가 낮으면 국가 장학금 못 타요.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막 갑자기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쩌고 막 장문에 막 소설 써놔. 내가 또 이제 체육한 학생은 내가 막 훈련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동정심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되게 많다고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연민의 호소거든요. 무슨 말이시겠죠? 그런 곳에 그러니까 연민의 호수가 뭔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뭐 한다? 떼쓰는 거. 이러면 쉽잖아요. 연민의 호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군중의 호수.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따져보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군중의 호수는 자, 넘겨보세요. 340쪽. 하여튼 여기서 5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까? 발전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일치하는 한 저는 결코 여러분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돼야 합니다. 자, 다른 후보를 뽑아도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나만 돼. 나만 뽑아야 돼.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 유세 선거 유세 같은 거 봐보세요. 나를 뽑아야 돼. 딴 사람은 안 돼. 이게 군중의 호소예요. 이 연사막 외칩니다 해서 나만 뽑아라. 선거 유세 연설에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군중의 호소가 헷갈리시면 유세를 생각하세요. 유세.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유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지역이 어쩌고 발전 어쩌고 나오면 군중의 호소예요. 그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호소로 가겠습니다. 믿음. 그 믿음의 호소. 그 밑에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호소는 말 그대로 대부분 사람이 믿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믿음의 호소 바로 예를 들어 볼게요. 신이 있다는 건 틀림없다.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 증거다.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신을 믿고 있으니까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우리 기독교, 천주교 많지 않습니까? 불교, 힌두교 되게 많잖아요. 그런 신을.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신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이걸 신학이라든가 교회를 종교를 믿는 분은 무조건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과학적으로 이렇게 또 따져보면 이해가시죠? 이 신의 근거를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호소라는 것이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국 사람들은 김치가 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김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사스 때 엄청 김치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게 믿음을 가지고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치가 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믿어서 사스에 걸리지 않으려면 김치를 먹어야 된다. 자, 오른쪽. 중국 사람들은 김치가 사스 예방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에서 김치를 제공하면 인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군중 혹은 다수의 믿음을 근거로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고요. 이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효과에 의존해서 그냥 판단을 내리는 것도 오류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의 호소. 신이 있다는 건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를 가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이거는 가치라고 써주세요. 옳다는 가치. 가치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으면 인간 삶은 공경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도 이제 믿음의 결과의 호소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선하다, 악하다, 맞죠? 옳다, 나쁘다 이런 걸 따지는 것을 이제 가치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명제로 따지면 무슨 명제라고 하죠? 가치 명제라고 해요. 가치 명제. 이 명제는 가치 명제라고 하는 게 인간의 최고의 뭐는 착하게 사는 것이다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치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믿음의 결과고요. 자, 인신 공격,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도둑. 저기 두 번째 골목 파란 대문 집에 3인조 강도가 들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털러 들어갔더니 그놈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경찰, 세상에 내가 그럼 도둑놈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도둑이 한 말이라고 해도 이게 사실이 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인신 공격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쉽게 말하면 거기다 좀 써놓으시면 좀 좋겠는데 착한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착한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럼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착한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자, 필기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말로 할게요. 나쁜 사람도 뭐라고요?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착한 사람이 반드시 옳은 행동을 하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의 말도 진리일 수도 있다. 자, 그 밖에 오류가 이기적 동기를 숨기고 이기적 합리화, 상대방과 과거에 잘못해서 주장을 반박하는 게 뭐예요? 피장파장의 오류예요. 피장파장의 오류. 그리고 피장파장의 오류가 뭐냐면 여러분 많이 이런 말 하죠. 너나 잘해. 너 되게 이런 거 보니까
술도 먹고 안 좋더라, 술 버릇이 안 좋더라 할 때 너나 잘 이런 말 하죠. 너도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게 피장파장의 오류예요. 피장파장의 오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웃음 매우 호소한 오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납 추론의 오류를 보세요. 이게 여기에 보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성급한 일반화 오류 연구. 맹구야 얼마 전에 한국대 무용과 애들이랑 미팅했지? 그래. 그런데 너는 한국대 무용과 애들이랑 절대로 미팅하지 마라. 왜 그러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모두 쌀쌀 맞더라. 몇 명이나 만나봤는데 한 명. 한 명이 모두인 것처럼 한 명이 쌀쌀 맞아. 그 한 명을 모두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세요? 이거 쉽죠? 이거 성급한 이걸 이제 지나친이란 말을 써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라고 돼요. 성급한 대신에 지나친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인 오판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원인 오판. 자, 넘겨보세요. 344쪽.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이게 3학년까지, 여러분 지금 2학년 과정만 가져오셨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3학년까지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나는 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상점이나 식당에 가면 그 뒤에 손님들이 몰려오거든. 이라는 주장이 범한 오류는 이 시험에 나왔어요. 1번 원인 오판의 오류, 2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3번 군중의 호소, 4번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뭐겠어요? 예, 원인 오판의 오류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생각해 우연한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 있죠. 내가 밥 먹으러 오면 막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막 이거는 우연한 앞뒤 관계일 수가 있다는 우연한 앞뒤 관계라고 써요. 이게 우연한 앞뒤 관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제 내가 가면 사람들이 막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 경우 여러분도 이런 말 하는 경우 있지 않아요? 나는 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원인 오판의 오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인 애매의 오류. 자, 원인 애매의 오류는 그 밑에 바로 예문 보세요. 진짜 큰 돈을 가진 부자들은 인색하지 않고 돈을 잘 쓴다. 그러므로 진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색하면 안 된다. 이게 원인 애매의 오류. 자, 오른쪽 보세요. 주변에서 인색한 사람을 보면 가볍게 비난하면서 그렇게 인색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 못 봤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말은 단순한 주장이지 추론은 아니다. 위에는 그러한 상황을 추론의 형식으로 꾸민 것이다. 인색하지 않은 부자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자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은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요 인색하지 않았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막 있는 거 다 쓰고 뭐 이러면 부자가 됩니까? 엄청나게 전략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되면 좀 더 이제 그 돈을 잘 쓸 수 있겠지만 진짜 부자가 된다고 해서 인색하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약한 유비의 오류. 영구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한다. 맹구 역시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러므로 맹구는 국어도 잘할 것이다. 자, 보세요. 영구가 수학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영수를 다 잘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맹구가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지만 국어는 못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한다고 해서 국어도 잘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비라는 것은 유추하고 같은 말이에요. 유비가 헷갈리시면 유추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이야기라고요. 자, 도박사의 오류. 도박사는 확률 게임이죠. 도박사의 오류는 확률적으로 개별적인 사건들이 무관한 데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밑줄 쳐놓으세요. 프로야구 중계에서 확률에 기초하여 예측하는 해설. 이게 도박사의 오류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선수가 3할이에요. 예를 들어 3할. 그러면 이때쯤 되면 안타를 좀 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 하죠. 3할이라는 게 10번에서 3번을 친다는 거 아니에요? 3할이라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도박사의 오류예요. 자, 나오잖아요. 346조. 오늘 경기에서 자 보세요. 오늘 경기에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선 맹구 선수의 시즌 타율이 3할 3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가 아직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타석에서는 안타를 칠 확률이 높아요. 이 말은 틀림없이 안타를 칠 거예요. 이런 거죠. 맞잖아요. 틀림없이 안타를 칠 거예요. 이런 뜻 아니에요? 안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통계적으로 보는 거 도박사예요. 그러니까 도박사의 오류는 야구 생각입니다. 야구. 이런 문제가 나오면 도박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울 때 도박사의 오류, 도박사 오류는 야구, 뭐 도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인격을 도야한다. 그래서 도박사의 오류는 야구에 관련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비논증적 설득이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이 내용이. 비논증적 설득은 지금 보세요. 전제가 숨어 있다는 건데, 자, 거기 이제 밑을 치세요. 아예 논증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동의를 얻거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 이게 나왔죠? 그래서 밑에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을 기만한 행동이었다. 그러므로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세요.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제인 다른 사람을 기만한 행동이었다 해서 이 결론이 도출되려면 중간에 또 다른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번하고 2번이라고 써졌는데 엄밀히 말하면 2를 3으로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2에다가 기만적인 행동은 벌을 받아야 하는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은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2에다가 기만적인 행동은 그래야지 인과관계가 된다는 거죠. 벌을 받아야만 하는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써줘야지 정확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설득적 정의를 볼게요. 설득적 정의 347쪽에 둘째 줄. 악한 범죄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희생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 그런 것이 이제 설득적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범죄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설득적 정의다. 그 다음에 설득적 설명. 세 번째 줄입니다. 그녀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치사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치사해서 그런 짓을 했다. 이런 것이 설득적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설득적 비교는 두 번째 줄 보세요. 진실 피부는 배국 같아. 어떤 때는 새벽에 내린 흰눈이 생각날 정도야. 라고 이야기해. 얘는 진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진실을 미워하는 매은순이는 뭐라고 하냐면 진실이는 마치 창백한 시체 같아. 어떤 때는 허용 고래기름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자, 그러니까 되게 뭐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부정적 느낌이죠. 부정적 느낌이라고 써요. 자, 부정적인 느낌은 어떤 느낌이죠? 깎아내리려고 하는 느낌이죠. 맞나요? 부정적 느낌이라는 것은 깎아내리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이거를 부정적 느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설득적 비교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게 착하게 보면 전략을 해. 근데 또 나쁘게 보면 되게 짠돌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완고가법은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을 뭐라고 하죠? 화장실은 해우소. 맞나요? 해우소. 그 다음에 이제 질병 같은 거 이렇게 병 걸리면 마마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다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완고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줄, 둘째 줄, 외국의 지도자에 대한 암살 기도를 그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완고가법이에요. 이해가세요? 무력화하기 시도. 그 다음에 납세자의 세금 인상이라기보다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정부의 세입 증대. 납세자가 세금을 더 내면 정부 세입이 올라가겠죠. 맞잖아요. 이게 돌려서 말하는 거, 돌려서 말하는 거. 이런 것을 완곡어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풍자. 풍자는 비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 보세요. 추천서에 김똑똑 씨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추천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면, 고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김똑똑 씨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똑똑 씨는 자기의 이해타산을 계산하는데 탁월합니다. 이런 글은 어때요?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주겠죠. 부정적 이런 게 풍자라고. 저도 예전에 이제 한 학생이 왔어요. 학점을 이제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왔어요. 이메일. 교수님, B 플러스도 아닌 B0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응? 나쁘다는 거예요. 이걸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돌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북합 7번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게 도박을 좋아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듣는다면 최소한 한때는 도박을 좋아한 적이 있다라고 가정할 것이다.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대학 갈래 안 갈래 물어보지 않고 어느 대학 갈래? 얘가 대학에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대학에 가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A 대학, B 대학, C 대학 중에 어느 대학에 갈래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대학에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말 그대로 이거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350쪽. 말 그대로 이기는 뭐냐면, 양쪽에서 다 거는 경우처럼 애매한 표현을 써서 양단에 걸치는 거예요. 밑에 보면, 보세요. 설문에 응한 100명의 치과 의사 가운데 80명은 자신의 환자가 껌을 씹기 원할 때 무설탕껌을 추천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한국의 치과 의사 중 99%는 무설탕껌을 싫어할 수도 있어, 없어요. 무설탕껌 수거풀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설탕껌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 100명의 치과 의사 가운데잖아요. 100명이. 무슨 말 이해가세요? 100명은 그냥 일부 부분 추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80명이 환자가 껌을 씹기를 원할 때 무설탕껌을 추천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진 않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마치 이 사람들은 껌 안 쓰려면 수거풀이. 근데 재밌는 거는 수거풀이가 설탕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설탕이 조금 적다는 뜻이지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단맛이 나려면.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폄하하기는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 거기 351쪽에 보면 넷째 줄. 아니에요. 그 책을 실제로 읽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았다는 게 부각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대리증명. 이거는 이제 대리증명은 뭐뭐라는 게 명백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뭐이다. 이런 것이 대리증명이에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이 첫째 줄, 셋째 줄이고요. 고정관념은 박스. 카톨릭은 낙태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지한다. 카톨릭에서는 낙태를 반대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카톨릭에서 이 낙태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지지하지만 교인들 중에서 그것을 또 반대하지 찬성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과장이에요, 과장. 과장은 뭐냐면 터무니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장이 가장 대표적인 거기다 써보세요. 맥주 마시면 간암 걸린다. 이런 말 하죠. 맥주를 마신다고 간암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소주를 많이 마시면 간암 걸려. 이게 과장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우리가 이제 맥주 너 간암 걸리려고 맥주 마시냐 이렇게 좀 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고등학생인 딸을 밤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도 과장이다. 부모를 가리키기 위해. 그 다음에 백남주는 정말 믿기 어려운 독창적인 예술가라는 표현은 강한 주장이지만 과장은 아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백남주는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예술가라는 주장은 과장의 문턱을 넘어서 있다. 그렇죠. 이 백남준 보면 정말 독특하죠. 여기 기흥역인가요? 거기 백남준 아트센터도 이렇게 가보면 TV를 놓고 뭘 놓고 막 아주 독특하죠. 거기 한번 가보시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요 정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이제 여러분 17년 2학년 거 문제에서 어디가 나오냐면 이게 28번하고 29번 여기서 이제 두 개만 나왔는데 28번, 29번 한번 보세요. 28번, 29번 찾으셨죠? 28, 29번에 보면 자 이제 금방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맞출 줄 아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범한 오류. 이게 바로 거짓 허수아비는 이제 국방비 이런 거였고 여기 338쪽 보세요. 338쪽. 예, 다시 이렇게 보면 공부하는 거니까 338쪽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허수아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허수아비는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무시한 채 상대방의 견해를 약화시켜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견해를 논박하는 거. 그러니까 국방비를 줄이자. 이게 허수아비입니다. 국방비를 줄이자. 이런 것을 허수아비 오류라고 하고요. 됐죠?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 허수아비는 여러분이 좀 이것도 외우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는 사회복지 예산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나 이런 경우 머리 글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럼 쉽지 않나요? 허수아비, 네. 그 다음에 거짓 딜레마의 오류가 이제 사회복지 예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회복지 예산이긴 한데,
정부는 엄청난 재정 적자,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을 이제 약간 이것도 이제 같은 이제 거짓 딜레마도 사회복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허수아비는 국방비와 관련이 있어요. 국방비.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도 약간 국방비 이쪽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허국으로 욕심이 더 나을 수 있겠네요. 하여튼 이 국방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이 허수아비 공격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벌써 밖에 기다리고 계시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금 인상을 정부의 세입 증대, 이건 아시겠죠? 정부의 세입 증대로 보는 거. 돌려서 말하는 거 무슨 어법이라고 그랬죠? 금방 했잖아요. 348쪽 보세요. 348쪽의 밑에 셋째 줄. 정부의 세입 증대라는 표현을 쓰면 국민들이 반응하는 정도나 속도는 약해질 것이다. 이런 말 있죠? 그거 있잖아요. 348쪽에 밑에서 셋째 줄에 신문의 머리 기사에 납세자의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보다 정부의 세입 증대가 반응하는 정도나 속도가 약해진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고 하잖아요. 같은 완고가법 같은 이야기인데 그 조련사가 이제 아침에는 도토리를 3개 주고 그 있죠. 저녁에 4개 준다고 하니까 막 원숭이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 때 3개 주겠다.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다는. 그게 조삼모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완고법입니다. 제가 좀 뭐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기다리고 계시고 없고요. 뭐 제가 좀 시간이 되면 뭐 이렇게 유튜브에다 좀 올려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제 이름 좀 검색하셔가지고요. 한번 제가 이거 영상 또 올려드린 거를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걸 많이 이렇게 공유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못 오신 분도 계시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